12살 소녀가 so we MIT find that 창문 the true 밖에서 meaning is 몰래 not in the 수업을 acquisition of 훔쳐듣다가 knowledge itself, 160년간 아무도 but in the 풀지 yearning 못한 for it. 수학 난제를 30분 만에 풀어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을지는 행복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있었을 법한 가슴 뭉클한 천재 소녀의 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새벽 3시 화장실 변기 뚜껑에 앉아 몰래 수학 공부를 하던 한국계 소녀. 도박 중독 이모의 학대를 견디며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은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세계를 놀라게 한 기적 같은 순간까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세 세대에 걸쳐 이어진 꿈과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춥고 어두운 겨울을 지나고 계신가요? 혹시 자녀나 손주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저 수학이 너무 좋은데 왜 숨어서 공부해야 하나요? 이것은 창문 밖에서 세상을 바꾼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리만 제타 함수의 비자명한 0점은 모두 실부가 2분의 1인 직선 위에 있다. 새벽 3시 17분. 뉴욕 브루클린의 낡은 아파트 화장실에서 12살 소녀 서지민이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금이 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여러 조각으로 나뉜 것처럼 보였죠. 깨진 거울처럼 조각난 삶이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학이라는 완벽한 우주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변기 뚜껑을 내려앉은 지민은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공책을 휴대폰 손전등으로 비추고 있었어요. 언제든 이모가 깨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리만 가설의 아름다운 수식들은 그녀를 다른 세계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복소평면 위를 춤추는 제타 함수의 궤적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쿵. 복도에서 들려온 작은 소리에 지민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화장실 불을 켜고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졸졸졸 물소리가 정적을 깼죠. 30초, 1분, 2분.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수도꼭지를 잠그고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갔어요. 0점의 실부가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다는 건 증명되었지만 지민은 연필로 복잡한 적분 공식을 써내려갔습니다. MIT 도서관에서 몰래 베껴온 논문의 내용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있었죠. 12살 소녀가 이해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그녀에겐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였어요. 공책 사이에 끼워둔 낡은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빼곡한 노트 한 페이지였죠. 지민아, 아빠도 내 나이 때 수학을 정말 사랑했단다. 하지만 가난은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지. 너는 달랐으면 좋겠구나. 재능은 숨겨도 언젠가는 빛을 발하는 법이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년 전 브루클린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부모님은 강도를 만나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 지민은 도박에 빠진 이모 김영숙과 살게 되었죠. 이모는 지민이 공부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특히 수학책을 보면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 그런 거에서 뭐 먹고 살래? 이모의 고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멈출 수 없었어요. 수학은 단순한 과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자신이 이루고 싶었습니다. 화장실 창문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벌써 4시가 넘었군요. 이모가 일어나기 전에 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공책을 가슴에 품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으며 자기 방으로 향했죠. 아니, 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공간이었습니다. 원래는 창고였던 곳을 겨우 침대 하나 들어갈 정도로 개조한 곳이었거든요. 문고리를 돌리려는 순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그러고 있었구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이모가 서 있었어요. 충혈된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입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모. 화장실에.
거짓말하지 마. 이모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와 지민의 공책을 낚아챘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더니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또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어? 내가 몇 번을 말했니? 이모 제발요. 그거 돌려주세요. 돌려달라고? 이모의 손에서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쭉쭉쭉. 몇 달 동안 공들여 쓴 증명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담긴 노트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눈처럼 흩어졌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진짜 가만 안 둬. 알겠어? 이모가 사라진 후 지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종이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잉크가 번졌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조각들을 모아 품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보스턴 방향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MIT가 있겠죠. 그곳에는 수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꼭 그곳에 가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찢어진 종이 조각 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아버지가 자주 그리시던 작은 별 모양이었습니다. 북극성이라고 하셨죠. 길을 잃었을 때 북극성을 찾으면 방향을 알 수 있단다, 지민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은 그 작은 별 조각을 가슴에 꼭 품었어요. 이모가 찢어버릴 수 있는 건 종이뿐이었습니다. 머릿속의 수식들, 가슴속의 열정,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능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월요일이겠지만 지민은 알 수 없는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오후 4시 지민은 이모가 카지노에 간 틈을 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 쌓인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동안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이곳은 부모님의 유품이 보관된 곳이었는데 이모는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귀찮았겠죠. 천장이 낮아 허리를 구부려야 했지만 지민에게 이곳은 비밀의 성소였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트렁크를 열자 아버지의 채취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세탁소에서 늘 맡던 세제 냄새와 함께 아버지만의 따뜻한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빠. 속삭이듯 부르며 지민은 상자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결혼사진, 한국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맨 아래 숨겨져 있던 가족 표지의 노트 한 권. 표지에는 한글로 서정우의 수학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열었어요. 깔끔한 한글 필체로 적힌 날짜가 보였습니다. 1989년 3월 15일 서울대학교 수학과 입학시험 날. 오늘 내 인생이 끝났다. 아니,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수학과 수석 합격. 하지만 등록금을 낼 수 없다. 아버지가 또 도박으로 모든 돈을 날리셨다. 어머니는 울기만 하신다. 내일 군대 입대 신청을 하러 가야 한다. 수학은 이제 꿈으로만 남겠지.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박이라니. 할아버지도 도박을 하셨다는 건가요? 그럼 이모의 도박 중독도 혹시?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1995년 7월 23일 뉴욕. 미국에 온 지 5년째다. 낮에는 세탁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를 한다. 하지만 수학을 포기할 수 없다. 아내 은주는 임신 6개월인데도 식당에서 일한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만큼은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1996년 2월 8일 지민이 태어났다. 딸이다. 너무나 예쁘다.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꽉 쥐는데 마치 아빠 힘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오늘 MIT 수학과 게시판에서 리만 가설 세미나 포스터를 봤다. 가고 싶었지만 세탁소 일을 빼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 대신 도서관에서 관련 논문을 복사해왔다. 지민이 잠든 새벽에만 볼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처럼 새벽에 몰래 수학을 하셨던 거예요. 2010년 9월 12일. 지민이가 학교에서 수학 경시대회 1등을 했다.
선생님이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하셨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두렵다. 이 아이가 나처럼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될까봐. 그래서 오늘부터 지민이 교육비를 위한 적금을 시작했다. 한 달에 $200. 적지만 10년 후에는 뭔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음 내용을 읽는 순간 지민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21년 4월 3일 마지막 일기. 오늘 MIT 수학과 박준호 교수님을 배웠다. 35년 전 한국에서 나를 가르치셨던 그분이 MIT 명예교수가 되어 계셨다. 세탁물을 배달하러 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날 한 번에 알아보셨다. 정우야, 내가 여기 있었구나. 그때 내가 포기한 게 얼마나 아쉬웠는데. 교수님은 내 손을 꼭 잡으며 우셨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하셨다. 지민이를 한번 보고 싶다고. 혹시 나처럼 재능이 있다면 자신이 직접 가르치고 싶다고.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지민이가 평범하게 살길 원한다고. 교수님은 아쉬워하시며 명함을 주셨다. 언제든 생각이 바뀌면 연락해라. 재능은 숨겨도 언젠가는 빛을 발하는 법이야. 그날 밤 아내와 상의했다. 지민이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린다. 이 시간에 누구지? 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날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강도가 들어와 부모님을 해친 그날 밤. 지민은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때 마지막 페이지에서 뭔가가 떨어졌어요. 작은 명함이었습니다. 박준호 MIT 수학과 명예교수. 뒷면에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정우야, 내 재능을 이어받은 아이가 있다면 꼭 나를 찾아오게 해라. 내가 내게 못해준 것들을 그 아이에게는 해주고 싶다. 지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버지를 가르쳤던 분이 MIT에 계신다고요? 그것도 수학과 교수님이? 그런데 그때 노트 사이에 끼워진 또 다른 종이를 발견했어요. 보스턴 시티은행의 서류였습니다. 정기예금 계좌 수익자 서지민 만기일 2025년 4월 3일 현재 잔액 $32,000. 그리고 그 아래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생명보험금 수령계좌 보험금 $500,000, 수익자 서지민 75%, 김영숙 25%. $500,000? 부모님이 생명보험을 들어두셨다고요? 그런데 왜 이모는 늘 돈이 없다고 했을까요? 갑자기 아래층에서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가 벌써 돌아온 거예요. 서둘러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다락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준호 교수님의 명함만은 몰래 주머니에 넣었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뭐? $300,000를 이번 주까지.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조카 보험금은 아직 못 받았다니까. 만기가 4년 후라고. 그래, 알았어. 어떻게든 구해볼게. 지민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모는 도박빚 때문에 자신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못 이룬 꿈, 박준호 교수님의 존재,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저 멀리 보스턴 방향 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북극성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빠가 못 이룬 꿈, 제가 이룰게요. 지민은 박준호 교수님의 명함을 꺼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내일 학교가 끝나면 MIT를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모가 자신의 보험금 존재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도박 빚이 더 늘어난다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35년 전에 만났던 그 교수님을 찾아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운명이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방과 후 지민은 브루클린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차이나타운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편도 $15. 일주일 용돈을 모두 쓴 셈이었지만 망설임은 없었죠. 가방 속에는 박준호 교수님의 명함과 아버지의 수학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4시간의 버스 여행 끝에 보스턴 사우스 스테이션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MIT까지 가는 동안 지민의 가슴은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곳,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이 모인 곳에 가고 있다니. 켄달 MIT역에서 내려 캠퍼스로 향하는 길, 거대한 돔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레이트 돔이었죠. 늦은 오후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모습이 장엄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먼저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박 교수님을 찾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MIT 도서관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학생증이 있어야 했죠. 하지만 지민은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저녁 6시쯤 학생들이 우르르 나올 때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작은 체구 덕분에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리 눈에 띄지 않았어요. 도서관 3층 수학 자료실. 지민이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책장들, 수천 권의 수학책들, 그리고 최신 논문들까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은 지민은 리만 가설 관련 논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책을 펼치자 복잡한 수식들이 춤을 추듯 펼쳐졌어요. 제타 함수의 함수 방정식을 통한 접근. 중얼거리며 노트에 수식을 베껴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논문의 증명 과정 중에 논리적 비약이 보였거든요. 15번째 줄에서 16번째 줄로 넘어가는 부분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 없는데. 지민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간극을 메우기 시작했어요. 복소적분을 이용한 우회 경로를 만들고 해석적 연속을 통해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계산에 몰두했죠. 그때였습니다. 어깨에 누군가의 손이 닿았어요. 학생,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고개를 들어보니 도서관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학생증 좀 볼까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어요. 제 조교예요. 제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돌아보니 백발의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는데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 경비원이 사과하며 물러가고 노신사는 지민 옆에 앉았습니다. 리만 가설을 공부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증명은? 잠깐, 이건 정말 놀라운데? 노신사가 지민의 노트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는 페이지 15와 16 사이의 논리적 간극을 완벽하게 메웠어. 이건 작년에 발표된 논문의 오류인데 아직 학계에서도 지적하지 못한 부분이야. 정말요? 저는 그냥 이상해서. 나이가 어떻게 되니? 12살이에요. 노신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이름이? 서지민이에요. 지민? 설마 서정우 씨의 딸? 지민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알아봤어요. 이분이 바로 박준호 교수님이었던 거예요. 교수님, 박준호 교수님 맞으시죠? 맞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날 알고? 지민은 가방에서 아버지의 노트와 명함을 꺼냈습니다. 박 교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었어요. 정우가 이걸 남겼구나. 교수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실 나는 매일 이 시간에 도서관에 와. 혹시라도 내 아버지 같은 학생을 만날까 해서. 그런데 설마 정우의 딸을 만나게 될 줄은. 교수님은 지민의 노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셨어요. 놀라워. 정말 놀라워. 내 아버지보다도 더 뛰어난 직관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때 지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모였어요.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집에 안 들어와? 죄송해요.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일어서려는데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잠깐 내일도 올 수 있니? 사실 브루클린에 살아서. 그럼 이렇게 하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내 연구실로 와. 내가 직접 가르쳐주고 싶구나. 정말요? 정말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 내 아버지에게 못해준 것들을 너에게는 꼭 해주고 싶어. 교수님이 연구실 주소를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로 하자. 정식 학생이 아닌데 개인 교습을 하는 건 규정 위반이거든. 하지만 내 재능을 보니 규정 따위는 상관없어.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지민은 행복에 겨워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수학을 배울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브루클린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불길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고 덩치 큰 남자 2명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영숙 씨 조카냐? 네. 왜요? 이모한테 전해라. 다음 주까지 돈 못 갚으면 가만 안 둔다고. 남자들이 사라진 후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엔 이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카지노 칩들과 빚 독촉장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최종 통보 32만 달러. 금액이 이틀 전보다 2만 달러나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자였겠죠. 지민은 이모를 침대에 눕히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부모님이 남긴 비상금 500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정말 위급할 때 쓰려고 아껴둔 돈이었죠. 내일 아침 일찍 이 돈으로 브루클린과 보스턴을 오갈 버스표를 여러 장 사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모가 더 망가지기 전에 자신이 먼저 꿈을 이뤄야 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북극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빠, 저 이제 시작이에요. 박 교수님을 만났어요. 아빠가 못다 한 공부 제가 이어서 할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모의 빚은 늘어만 가고 자신의 보험금을 노리는 것도 분명했어요.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민은 박준호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첫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한 수식들, 쌓여있는 논문들, 그리고 칠판에 적힌 복잡한 증명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오늘은 해석적 수론의 기초부터 시작하자. 내가 리만 가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으니 제대로 된 도구를 갖춰야 해. 박 교수님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복잡한 개념들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친숙하게 다가왔어요. 오일러의 곱셈 공식, 디리클레 급수 함수 방정식. 지민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제타 함수의 0점이 모두 일직선상에 있다는 건 바로 그거야. 그게 리만 가설의 핵심이지. 160년 동안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지만 수업이 끝나고 연구실을 나서려는데 교수님이 불렀습니다. 지민아, 잠깐만. 내일 MIT 봄 수학 세미나가 열려. 일반인도 참석 가능하니 와보지 않을래? 정말요? 가고 싶어요. 다음 날 일요일 지민은 다시 보스턴으로 향했습니다. 이모는 전날 밤부터 카지노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불안했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MIT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들까지. 지민은 맨 뒷줄 구석에 조용히 앉았어요. 아무도 12살 소녀가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죠.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리만 가설에 대한 새로운 접근. 강연자는 독일에서 온 유명한 수학자였어요. 우리는 오늘 리만 제타 함수의 새로운 표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증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복잡한 수식들이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민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뭔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한 대학원생이 질문했습니다. 슬라이드 27페이지의 적분 변환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도약이 가능한가요? 강연자가 설명을 시작했지만 지민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노트에 빠르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코시 적분 정리를 응용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세미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민은 무대 근처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강연자가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종이를 집어 들어보니 놀랍게도 미공개 문제가 적혀 있었어요. MIT 봄 세미나 특별 문제 리만 제타 함수의 부분적 성질 증명. 문제는 이러했습니다. 특정 구간에서 제타 함수의 0점 분포가 가우스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증명하라. 단서로 몇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었지만 매우 어려운 문제였어요. 지민은 그 자리에 앉아 문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텅 빈 강당에서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죠. 이건 풀이의 변환과 확률론을 결합하면 연필이 종이 위를 춤추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소 평면에서의 경로 적분, 확률 밀도 함수의 변환, 그리고 마지막에 모멘트 생성 함수를 이용한 연결.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등식이 완성되었을 때 지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의식 중에 종이 오른쪽 상단에 작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별 모양이었습니다. 8개의 빗줄기가 뻗어나가는 북극성. 아빠가 그리던 그 별.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엇이지? 돌아보니 강연자인 독일 교수가 서 있었어요. 깜빡 잊고 두고 간 자료를 찾으러 왔던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아니, 이 증명 말이야. 내가 이걸 푼 거니? 독일 교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민의 답안지를 받아들고는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어요. 믿을 수 없군. 이건 완벽해. 우리 연구팀이 3년 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인데. 그때 박준호 교수님이 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프리드리히 교수님? 아직 계셨군요. 지민이? 박 교수님, 이 아이를 아시오? 제 제자입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죠. 프리드리히 교수가 답안지를 보여주자 박 교수님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민아, 내가 이걸 그냥 보이는 대로 풀었어요. 프리드리히 교수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이 증명을 국제수학저널에 발표하고 싶소. 물론 이 아이의 이름으로. 역대 최연소 논문 저자가 될 거요. 지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모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지민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논문이 발표되면 언론의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모도 알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브루클린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아파트 앞에는 또다시 검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3대나 되었어요.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랐습니다. 이모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김 여사,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35만 달러. 내일까지야. 그 돈을 어떻게 해? 제발 조카 보험금이 있어요. 그것만 받으면. 지민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35만 달러로 또 늘었어요. 사채업자들이 떠난 후 지민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모의 흐느끼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어요.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의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아버지가 그린 북극성이 있었어요. 자신이 오늘 무의식 중에 그린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죠. 아빠, 이제 숨지 않을게요. 제 재능을 세상에 보여줄게요. 지민은 핸드폰을 들어 박 교수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논문 발표하고 싶어요. 답장은 금세 왔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일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하자. 창밖을 보니 북극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운명의 톱니바퀴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후퇴는 없었어요. 월요일 새벽 지민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논문 발표를 결심했지만 불안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어요. 천장의 균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그 균열이 마치 자신의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균형. 아침 6시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이모가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모? 김영숙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았어요. 손에는 지민의 출생 증명서와 보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 깨어났구나. 그냥 서류 정리 좀 하려고. 이모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밤새 한잠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혹시 너 큰돈 벌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내가 똑똑하니까. 수학 잘한다며?
그런 걸로 돈 벌 수 있는 대회 같은 거 없나? 지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모가 무엇을 계획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박 교수님께 받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오늘 오후 4시 연구실로 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방과 후 지민은 곧장 보스턴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MIT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박 교수님이 휠체어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교수님, 무슨 일이? 아, 놀라지 마. 그냥 암치료 부작용이야. 항암제가 좀 독해서. 박 교수님의 얼굴이 지난주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지민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교수님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지민아, 논문 발표를 서둘러야겠어. 내가 너를 끝까지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 교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의사가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어. 운이 좋으면 좀 더 길 수도 있지만.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내 논문이 중요해. 이건 단순한 수학 증명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에게 주지 못했던 기회. 그 모든 것의 결실이거든. 박 교수님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건 하버드 MIT 영재 프로그램 추천서야. 내 논문이 발표되면 정식으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어. 전액 장학금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지원돼. 정말요? 그래.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해. 이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동의해 줄까요? 그리고 또 하나. 교수님이 봉투를 건네셨어요. 이건 논문 발표 선불금이야. $5,000. 일단 내가 가지고 있어. 교수님, 이건 너무. 받아.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올지도 모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은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5,000. 이 돈을 이모에게 주면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빚쟁이들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게 뻔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부서져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가구들이 뒤집혀 있었고 그릇들이 깨져 있었죠. 이모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이모, 괜찮아요? 지민아. 이모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그들이 내일까지 돈을 못 갚으면. 이모의 팔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아니, 아버지께 편지를 쓰는 것 같았어요.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논문을 발표하면 유명해지겠지만 이모가 절 이용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발표하지 않으면 박 교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예요. 그때 이모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민아, 할 이야기가 있어. 문을 열자 이모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내 부모님 보험금 서류야. 사실 $500,000가 있어. 그런데 내가 18살이 되어야 받을 수 있대. 알고 있어요, 이모. 이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어. 법원에 조기 지급 신청을 하면. 내가 동의하면 가능해. 그럼 이모가 다 가져가겠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민아, 나도 살아야 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이모도 아시잖아요. 그 돈 줘도 도박을 끊지 못할 거라는 걸.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모가 나간 후 지민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요. 내일 박 교수님께 가서 논문을 즉시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려야겠어요. 하지만 창밖을 보니 검은 차들이 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5대나 되었어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 지민은 가방을 쌌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만 넣었어요. 아버지의 노트, 박 교수님이 준 돈, 그리고 자신이 증명한 문제의 원본. 만약 내일 집에 돌아올 수 없게 된다면.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창밖의 북극성을 바라보며 지민은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할 시간이에요.
숨어서 안전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정우의 딸 서지민은 더 이상 두려움에 숨지 않을 거예요.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거였습니다. 화요일 새벽 4시 지민은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2층이었지만 비상계단이 있어 내려갈 수 있었어요. 가방을 등에 맨 채 철제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을 지나는 것 같았죠.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버스는 5시 30분에 출발했어요. 펜스테이션까지 가는 지하철을 타고 거기서 보스턴행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아침. 하지만 지민의 아침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죠. 보스턴에 도착한 것은 아침 9시였습니다. MIT로 가는 길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이모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지민아 어디야? 집에 없네. 제발 연락해줘. 지민아 걱정된다. 무슨 일 있니? 제발 한 번만 전화 받아줘. 마음이 흔들렸지만 계속 걸어갔습니다. 박준호 교수님의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교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일찍 왔구나. 무슨 일 있었니? 지민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모의 빚 사채업자들, 보험금 그리고 새벽에 집을 나온 것까지. 교수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마이클? 나야. 긴급한 도움이 필요해. 마이클 첸은 MIT 법학과 교수이자 박 교수님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1시간 후 그가 연구실로 왔어요. 이야기 들었네. 복잡한 상황이군. 하지만 방법이 있어. 마이클 교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지민 양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미성년자야. 법원에 독립 미성년자 지위를 신청할 수 있어. 특히 보호자가 도박 중독이고 아동의 재산을 노린다면 더욱 그렇지. 그게 가능한가요? 내 논문이 발표되고 MIT 영재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면 충분히 가능해. 그리고 둘째, 긴급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당장 오늘부터 MIT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겠네.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MIT 기숙사라니.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논문을 오늘 당장 제출하자. 프리드리히 교수가 독일로 돌아가기 전에 마무리해야 해. 그날 오후 MIT 수학과 회의실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프리드리히 교수, 박준호 교수, 그리고 수학과 학과장이 참석했어요. 지민은 칠판 앞에 섰습니다. 리만 제타 함수의 0점 분포에 대한 증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분필이 칠판 위를 춤추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수식들이 마치 음악처럼 흘러나왔습니다. 30분 동안 이어진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학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군요. 12살이 이런 증명을. 프리드리히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명이 아닙니다. 리만 가설 해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당장 네이처 수학 저널에 실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학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지민 양을 MIT 특별 연구생으로 즉시 등록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모였어요. 어떻게 찾아왔는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지민아, 여기 있었구나. 이모, 당장 집에 가자. 어른들이 걱정했잖아. 김영숙이 지민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마이클 교수가 막아섰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전 이 아이의 법적 보호자예요. 지민이를 데려가겠습니다. 보호자시라. 마이클 교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럼 왜 이 아이가 새벽에 혼자 집을 나와야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가족 문제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때 박준호 교수님이 나섰습니다. 김영숙 씨 맞죠? 지민이 아버지 서정우를 아십니까? 물론이죠. 제 친동생이었어요.
그럼 정우가 왜 수학을 포기했는지도 아시겠네요. 이모가 움찔했습니다. 아버님의 도박 때문이었죠. 그리고 지금 당신도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35만 달러 빚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박 빚이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민이는 이제 MIT의 보호를 받습니다. 학과장이 선언했어요. 특별 재능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오늘부터 이곳에서 생활하게 될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전 법적 보호자라고요. 법적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고 재산을 노린다면 그 자격을 잃게 됩니다. 마이클 교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매사추세츠 주 법원의 긴급 보호 명령입니다. 지민 양은 이제 주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모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민아.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정말 널 사랑했어.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모도 피해자였어요. 도박이라는 병에 걸린. 이모 치료받으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모가 나간 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교수님이 지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삶의 시작. 그날 저녁 지민은 MIT 기숙사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 책상 위에는 새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책장에는 수학책들이 가득했어요. 창밖을 보니 찰스 강이 보였습니다. 석양에 물든 강물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첫 번째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북극성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서지민 양이죠? CNN입니다. 최연소 수학 천재 소녀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은데요. 시작되었습니다. 숨어있던 소녀가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창문 밖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구경꾼이 아닌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MIT 기숙사에서의 첫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이제는 몰래 숨어들 필요가 없었죠. 정식 학생증을 목에 걸고 당당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박준호 교수님의 연구실로 향하는 길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교수님이 복도 벤치에 앉아 계셨는데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교수님. 지민이 달려가자 교수님이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잠깐. 숨이 차서. 금방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병원에 가야 해요. 아니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 내게 보여줄 게 있어. 교수님이 천천히 일어서서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37년 전 서울대학교에서 찍은 사진이야. 앨범을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 교수님과 학생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 교수님이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학생이 누군지 알겠니? 지민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였습니다. 19살의 서정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지민과 놀랄 정도로 닮아 있었죠. 입학시험 수석 합격 발표 날이었어. 정우는 정말 기뻐했지. 드디어 수학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다음 날 정우가 찾아와서 말했어. 입학을 포기한다고. 아버님이 도박으로 모든 돈을 잃으셨다고. 내가 등록금을 대주겠다고 했지만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어. 거절하고 군대로 갔지.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정우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 그러다 20년 후 미국에서 우연히 만났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더군.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어. 수학에 대한 열정이 꺼지지 않았던 거야. 교수님이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수첩이 들어있었어요. 정우가 마지막에 남긴 거야. 사실 그날 강도 사건이 있기 직전에 나를 찾아왔었어. 네? 아빠가요? 그래. 너를 내게 맡기고 싶다고 했어. 하지만 먼저 아내와 상의하겠다고. 그리고 이 수첩을 주며 말했지.
교수님,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민이에게 이걸 전해주세요라고. 수첩을 받아든 지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자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어요. 사랑하는 지민에게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곁에 없겠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박준호 교수님이 계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자 내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지민아, 수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란다. 그것은 우주의 언어이고 신이 세상을 설계한 방식이야. 내가 가진 재능은 특별해. 그걸 숨기지 말고 세상에 보여주렴. 그리고 기억해. 북극성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단다. 길을 잃었을 때 하늘을 보렴. 내가 그곳에서 널 지켜보고 있을 거야.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지민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 흐느꼈습니다. 박 교수님이 조용히 지민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정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자신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그래서 모든 걸 준비했던 거야. 한참을 울던 지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아빠 대신 제가 교수님의 제자가 될게요. 마지막 제자가 될게요. 박 교수님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아니야.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특별한 제자야. 그때 교수님이 또다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번엔 더 심해 보였어요. 교수님, 약. 서랍에. 지민이 급히 약을 찾아 교수님께 드렸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었어요. 심장약이었죠. 병원에 가셔야 해요. 그래. 그래야겠구나. 구급차를 불러 교수님을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민은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교수님을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2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제자예요. 환자분이 뵙고 싶어 하시네요. 병실로 들어가니 교수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여러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아직은 괜찮아. 교수님. 지민아, 내게 약속해줘. 내가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게 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런 말씀 마세요. 약속해줘. 약속할게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교수님이 만족스럽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내 논문이 발표되면 분명 전 세계에서 연락이 올 거야. 하버드, 프린스턴, 옥스퍼드. 하지만 서두르지 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곳을 선택해. 그날 밤 지민은 병원 복도에서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죠. 지민아, 박 교수님을 잘 모셔. 그분은 내가 너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란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이처 저널이 지민의 논문을 긴급 게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리만 제타 함수의 부분적 성질 12세 천재 소녀가 밝힌 새로운 길. 병실에서 그 소식을 들은 박 교수님이 활짝 웃으셨어요. 정우야, 내 딸이 해냈어.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고 있어. 지민은 창밖을 봤습니다. 대낮이었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북극성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반짝반짝 빛나며 길을 안내하는 별. 아버지가 있는 그곳. 네이처 저널이 발행된 날 MIT 캠퍼스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12세 한국계 소녀 리만 가설의 새 지평을 열다라는 제목이 전 세계 수학계를 뒤흔들었어요. 지민은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아침 8시 수학과 대강당에서 특별 강연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지민이 직접 자신의 증명을 설명하는 자리였죠. 강당 앞에는 이미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MIT 학생들뿐 아니라 하버드, 예일에서도 왔어요. 긴장되니? 휠체어를 탄 박 교수님이 무대 뒤에서 물으셨습니다. 퇴원 후 첫 외출이었죠. 조금이요. 하지만 교수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내 아버지도 이런 무대에 서고 싶어 했을 거야. 무대로 나가는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지민을 바라봤어요. 그 중에는 필즈상 수상자인 테런스 타우 교수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민입니다. 마이크에 대고 말하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리만 제타 함수의 0점 분포를 증명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증명이 가능했던 건 두 분 덕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크린에 사진 두 장이 떴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박준호 교수님이었어요. 제 아버지 서정우와 스승님 박준호 교수님입니다. 아버지는 수학자가 되지 못했지만 꿈을 제게 물려주셨어요. 교수님은 그 꿈에 날개를 달아주셨고요.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민은 칠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분필을 들자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교수님이 함께 잡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제타 함수를 복소평면으로 확장하면 수식이 칠판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해 보였지만 점점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지막에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0점들이 가우스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타오 교수가 일어서서 박수를 치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질의응답 시간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 방법을 확장하면 리만 가설 전체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지민에게 다가왔어요. 프린스턴으로 오지 않겠니? 전액 장학금에 연구비까지 지원하겠네. 옥스퍼드는 어떤가? 뉴턴이 연구하던 바로 그곳이야. 케임브리지도 고려해보게. 라마누잔의 전통이 있지. 제안이 쏟아졌지만 지민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전 MIT에 남을 거예요. 제 스승님이 계시는 곳이니까요. 오후가 되자 언론 인터뷰가 줄을 이었습니다. CNN, BBC, NHK까지 모두가 12세 천재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 그런 직관력을 가지게 되었나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수학은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라고. 전 수식을 볼 때 음악을 듣는 것 같아요. 각각의 항들이 화음을 이루며 하나의 멜로디를 만들어내죠. 그날 저녁 지민은 박 교수님과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자랑스럽구나. 정말 자랑스러워. 교수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재능이고 내 노력의 결과야. 그때 지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지민아. 나야 이모.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모 어디 계세요? 보스턴 종합병원 응급실이야. 사채업자들이. 이번엔 정말 심하게. 지민은 박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이모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죠. 이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인생을 망칠 뻔했어.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TV에서 봤어. 내가 강연하는 모습. 정우 오빠랑 정말 똑같더라. 자랑스러웠어. 지민도 눈물이 났어요. 미웠던 이모였지만 그래도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이모 도박 끊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미 늦었어. 그들이 내일까지 50만 달러를 준비하라고. 안 그러면.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마이클 첸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제때 왔군요. 김영숙 씨 파산 신청을 하시죠. 그리고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채업은 불법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FBI가 이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협조한다면 그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지민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북극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잘하고 있는 거죠? 이모도 구하고 꿈도 이루고.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클레이 수학연구소에서 지민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상금은 10만 달러. 리만 가설 해결을 향한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돈으로 이모의 치료비를 내드릴 수 있겠어요. 지민이 박 교수님께 말했어요. 착한 아이구나. 내 아버지도 그랬을 거야. 일주일 후 MIT 대강당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수학자들이 모여 지민의 업적을 축하했어요. 무대 위에 선 지민은 트로피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아버지와 저를 가르쳐 주신 박준호 교수님,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키워주신 이모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객석에서 휠체어를 탄 박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고 한쪽 구석에서 이모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더 이상 숨어있는 천재가 아닌 세상과 함께 호흡하는 수학자로서.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리만 가설을 완전히 증명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게요. 창밖에서 북극성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응원하듯이. 클레이 수학연구소 시상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이제 MIT의 스타였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인을 요청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5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 지민은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새로운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리만 가설의 완전 증명을 위한 다음 단계였죠. 교수님, 이 부분에서 막혔어요. 제타 함수의 모든 0점을 포괄하는 일반 공식을 찾아야 하는데. 박 교수님이 칠판을 보시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 37년 전에 말이야. 정말요? 교수님이 오래된 노트를 꺼내셨어요.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수식들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여기까지 왔었어. 만약 계속했다면 아마 리만 가설을 풀었을지도 몰라. 지민이 노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건 제가 지난주에 시도했던 방법이랑 똑같아요. 그래. 너희 부녀는 같은 직관을 가지고 있어. 마치 수학적 DNA가 유전된 것처럼. 그때 교수님이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어요. 손수건에는 붉은 피가 묻어났습니다. 교수님, 괜찮아. 그냥. 하지만 교수님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어요. 지민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암이 뇌로 전이되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한두 달 정도일 것 같습니다. 지민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때 병실에서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아, 들어와. 병실로 들어가니 교수님이 침대에 누워 웃고 계셨어요. 평온한 표정이었죠. 울지 마. 예상했던 일이야. 교수님, 제발. 들어봐. 시간이 많지 않으니 중요한 말을 해야겠어. 교수님이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서재 금고에 봉투가 하나 있어. 비밀번호는 내 아버지 생일이야. 거기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으니 꼭 찾아봐. 무슨? 그리고 리만 가설. 내가 풀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서두르지 마. 위대한 증명은 시간이 필요한 법이거든. 그날 밤 지민은 교수님 서재로 갔습니다. 금고를 열자 두꺼운 봉투가 나왔어요.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천만 원짜리 수표였어요. 메모가 붙어 있었죠. 지민이가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자유롭게. 두 번째는 편지였습니다. 지민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곁에 없겠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처럼 나도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사실을 하나 알려주마. 내 아버지는 리만 가설의 핵심을 이미 발견했었다. 하지만 증명을 완성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 그가 남긴 노트 어딘가에 열쇠가 있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MIT 수학과에서 너를 정식 학생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역사상 최연소 MIT 학생이 되는 거지. 이미 모든 절차는 끝났어. 마지막으로 내 이모에 대해. 그녀도 피해자야. 도박은 병이거든. 미워하지 말고 이해해 주렴. 영원히 너를 자랑스러워하는 스승, 박준호. 세 번째는 MIT 입학 허가서였습니다. 전액 장학금에 연구 지원금까지. 지민은 서류들을 가슴에 품고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서지민 양이죠? 저는 골드만삭스 한국 지사장 최원석입니다. 네? 투자은행에서 왜?
사실 따님의 아버지 서정우 씨가 돌아가시기 전 우리은행에 특별 계좌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지민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매달 200달러씩 10년 동안 적립하셨고 복리로 운용되어 현재 38,000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요? 지민 양이 수학 분야에서 국제적 인정을 받으면 지급하라고 하셨습니다. 네이처 저널 게재로 그 조건이 충족되었죠. 또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지민아, 큰일 났어. 사채업자들이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걸었어. 너의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뭐라고요? 그들이 주장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양도했다는 거야. 위조 서류를 만든 것 같아.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0만 달러 상금도 아버지의 적금도 모든 것이 위험에 빠진 거였죠. 그날 저녁 지민은 박 교수님 병실을 찾았어요. 교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싸워야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지만 그들은 돈도 많고 변호사도. 지민아, 기억해. 수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증명은 가장 단순한 증명이야.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핵심을 찾으면 간단해진다. 교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민은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작게 적힌 메모. 내가 만약 지민이를 지킬 수 없게 된다면 이 증거를 사용하라. 그 아래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이모가 도박장에서 돈을 빌리는 장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남자가 지금 소송을 건 사채업자의 보스였습니다. 2021년 3월. 영숙이 또 도박. 지민이 보험금을 노릴까봐 증거 수집. 아버지는 모든 것을 예견하고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다음 날 법원에서 지민의 변호사가 이 증거를 제시하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소송은 기각되었고 오히려 그들이 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죠.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지민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박 교수님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으니까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한 가지만 남았구나. 뭐가요? 리만 가설. 내가 완성해야 할 마지막 퍼즐이야. 6월의 첫째 주 보스턴은 이른 더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어요. 박 교수님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지 3일째였거든요. MIT 도서관 지하 연구실에서 지민은 리만 가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노트와 자신의 계산을 비교하며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으려 애썼죠. 하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지민 양이죠? 저는 하버드 수학과의 로버트 킴 교수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교수였어요.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죠. 네이처에 실린 논문을 봤습니다. 인상적이더군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의심스러울 정도로. 무슨 말씀이신지. 12살 아이가 그런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박준호 교수의 작품 아닌가요? 지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직접 한 거예요. 그럼 공개 검증을 해보죠. 내일 하버드에서 특별 세미나를 열겠습니다. 와서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어보시죠. 전화가 끊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학계의 질투와 의심이 시작된 거였죠. 다음 날 지민은 하버드로 향했습니다. 강당에는 수백 명의 교수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는 차가웠죠. 모두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로버트 킴 교수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자, 이제 진짜 실력을 볼 시간입니다. 여기 5문제가 있습니다. 2시간 안에 3개 이상 풀면 인정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자 지민의 눈이 커졌어요. 대학원 박사 과정 수준의 문제들이었습니다. 명백히 12살이 풀 수 없도록 만든 함정이었죠. 하지만 지민은 분필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위상수학의 복잡한 증명이었어요. 아빠가 노트에 적어둔 방법이 있었지. 기억을 더듬어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30분 만에 첫 문제 완성. 두 번째 문제. 정수론의 난제였어요. 이건 박 교수님이 가르쳐준 테크닉을 응용했습니다.
또 30분. 세 번째 문제를 풀고 있을 때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네 번째 문제에서 막혔습니다. 전혀 본 적 없는 유형이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관객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포기할까? 그때 문득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핵심을 찾으면 간단해진다. 문제를 다시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리만 가설의 변형이었어요. 마지막 10분, 지민은 미친 듯이 칠판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했어요. 네 문제를 모두 푼 거였어요. 강당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로버트 킴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답을 확인하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이건 모두 맞습니다.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킴 교수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진짜 실력은 리만 가설을 풀 때 드러날 거야. 지민이 하버드를 떠날 때 한 노교수가 다가왔어요. 잘했어, 아가씨. 킴 교수는 박준호 교수를 질투해 왔거든. 자네가 그 질투의 대상이 된 거야. 기숙사로 돌아온 지민에게 또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모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또 도박을 했어. 이번엔 10만 달러를 잃었어. 내 상금 빌려줄 수 있니? 지민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이모가 다시 시작한 거예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박 교수님께 조언을 구하려고요. 하지만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가 막았습니다. 면회 안 됩니다. 환자분이 혼수 상태에 빠지셨어요. 뭐라고요? 오늘 새벽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교수님은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간신히 숨만 쉬고 계셨죠. 교수님,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아직 리만 가설을 못 풀었어요. 그날 밤 지민은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버지의 노트를 펼쳐놓고 리만 가설과 씨름했어요. 아빠가 발견한 핵심이 뭐였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단순한 해답이 뭘까? 새벽 3시 갑자기 노트의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그린 북극성 옆에 작게 적힌 메모. 0점은 별처럼 일직선상에 있다. 중심선은 12. 북극성이 하늘의 중심인 것처럼. 순간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 이거야. 지민은 미친 듯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제타 함수를 천체 운동에 비유하면 모든 0점이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하지만 그때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박준호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시대요.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교수님이 힘겹게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지민아.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귀를 가까이 대야 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교수님, 리만 가설의 답을 찾은 것 같아요. 교수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나는 믿었어. 내가 할 줄. 그리고 교수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전도가 일직선이 되었어요. 교수님, 안 돼요. 제발.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전 4시 23분 박준호 교수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지민은 교수님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스승을 잃은 슬픔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교수님이 남긴 마지막 숙제가 있었으니까. 리만 가설의 완전한 증명. 병원을 나온 지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북극성이 보였습니다. 아니, 2개의 별이 보였어요. 아버지와 교수님이 계신 곳. 지켜봐 주세요. 제가 꼭 해낼게요. 박준호 교수님의 장례식은 비가 내리는 목요일 오전에 치러졌습니다. MIT 교수들과 제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지민에게는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어요. 검은 우산 아래에서 혼자 서 있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죠. 박준호 교수는 위대한 수학자였을 뿐 아니라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학과장의 조사가 이어졌지만 지민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눈앞에는 교수님의 영정 사진만 보였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신 모습. 마지막으로 믿었어라고 말씀하시던 그 표정이었죠.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지민을 찾아왔습니다. 서지민 양이시죠? 박 교수님이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유언장을 읽는 순간 지민은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의 마지막 제자 서지민에게 내 모든 수학 장서와 연구 자료를 남긴다. 그리고 집 지하실에 있는 금고를 열어보라. 비밀번호는 리만 제타 함수의 자명한 0점이다. 부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 아버지와 내가 못 이룬 꿈을 완성하기를. 하지만 그날 오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MIT 수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지민 학생, 학과 회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박 교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당신을 계속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 달 안에 새로운 지도교수를 찾지 못하면 특별 연구생 자격이 취소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박 교수님 없이 누가 12살 아이를 제자로 받아주겠어요? 설상가상으로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모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또 무슨 일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적금 계좌를 알아냈어. 그래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 돈을 법적 보호자 자격으로 인출했어. 도박 빚 때문에. 미안해. 정말 미안해. 38,000달러. 아버지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어요. 이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민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도 아버지의 유산도 MIT의 지원도. 그날 밤 지민은 텅 빈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쓰시던 의자, 칠판에 남은 마지막 수식들. 모든 것이 유령처럼 느껴졌어요. 리만 가설 증명을 다시 시도했지만 머리가 하나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발견한 핵심을 알 것 같으면서도 마지막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었어요. 왜 안 되는 거야? 분필을 던지며 소리쳤지만 텅 빈 연구실에는 메아리만 울렸습니다. 새벽 2시 지민은 박 교수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유언대로 지하실 금고를 열어봐야 했거든요. 자명한 0점. 246. 비밀번호 2468을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겠지. 나도 젊을 때 그랬어. 스승을 잃고 길을 잃었을 때 말이야. 하지만 기억해라. 수학의 아름다움은 고독 속에서 피어난다. 뉴턴도 가우스도 라마누잔도 모두 홀로 싸웠다. 상자 안에는 내가 젊을 때 증명하려다 실패한 문제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리만 가설의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로버트 킴이 계속 괴롭힌다면 이 사실을 알려라. 그는 20년 전 논문을 표절했다. 증거는 MIT 도서관 지하 서고에 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늘을 봐라. 별은 홀로 빛나지만 그들이 만드는 별자리는 영원하다.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논문 한 편이 들어있었어요. 제목은 소수분포와 제타 함수의 숨겨진 대칭성. 논문을 읽기 시작하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노트에 있던 아이디어와 정확히 맞물리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다시 덮쳐왔습니다. 한 달 안에 새 지도교수를 찾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지민 양, FBI입니다. 김영숙 씨가 실종되었습니다. 네, 이모가요? 어젯밤 증인보호시설에서 사라졌어요. 아마도 도박 조직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연락이 오면 즉시 알려주세요. 이모마저 사라진 거였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MIT 도서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데 지민만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넌 절대 리만 가설을 풀 수 없을 거야. 포기해라. 내 아버지처럼 실패자가 될 거야. R. K. 로버트 킴이었습니다. 그의 악의적인 메시지를 보며 지민은 눈물이 났어요. 정말 포기해야 할까요? 아버지도 교수님도 안 계신 지금 혼자서 이 거대한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북극성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아빠, 교수님, 저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날 밤 지민은 처음으로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연구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새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엔 구름이 가득해서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극성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12살 소녀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리만 가설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모든 것을 잃은 밤이었습니다. 연구실 바닥에서 눈을 뜬 것은 토요일 새벽 5시였습니다. 온몸이 뻣뻣했고 목은 타들어가듯 말라 있었어요. 지민은 거울을 봤습니다. 부스스한 머리, 충혈된 눈, 창백한 얼굴. 12살 아이가 아니라 지친 노인 같았죠. 칠판에는 어젯밤 미친 듯이 써내려간 수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막다른 길이었어요. 리만 가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할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평범한 12살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학 따위는 잊고 친구들과 놀고 영화도 보고.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돌아갈 곳도 없었고요. 지민은 아버지의 노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노트 표지 안쪽이 약간 부풀어 있었던 거예요.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숨겨진 편지가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지민이가 가장 힘들 때 읽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지민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견디기 힘든 시련을 겪고 있겠지. 아빠도 알아. 꿈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22살 때였어. 군대에서 제대하고 미국으로 오기 전날 밤 나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단다. 수학책을 모두 태우려고 했어. 하지만 그때 하늘을 봤지. 북극성이 빛나고 있었어.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아. 다른 모든 별들이 움직여도 그것만은 제자리를 지킨단다. 마치 진리처럼. 지민아, 리만 가설의 답은 단순해.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야. 제타 함수를 보지 말고 느껴봐. 0점들이 춤추는 모습을 상상해봐. 그리고 기억해.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내가 수학자가 되지 못한 건 실패가 아니었어. 너라는 더 큰 가능성을 낳기 위한 과정이었지. 마지막으로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어. 내가 숨 쉴 때마다 수식을 쓸 때마다 나는 거기 있단다. 포기하지 마. 제발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영원히 너를 믿는 아빠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절망이 아닌 결의의 눈물. 지민은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직 어두운 서쪽 하늘에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북극성이었어요. 맞아. 북극성. 갑자기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북극성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지구 자전축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리만 제타 함수의 0점들도. 그래. 바로 이거야. 지민은 칠판을 깨끗이 지우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접근이었어요. 제타 함수를 회전하는 복소평면으로 보는 거였죠. 그리고 0점들을 북극성처럼 고정된 축으로 설정하면 수식이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였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정오가 되었을 때 마침내 마지막 등식이 완성되었습니다. 됐다. 정말 됐다. 리만 가설의 증명이 완성된 거였어요. 160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하지만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박 교수님도 아버지도 이모도.
그때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테런스 타우 교수가 들어왔어요. 필즈상 수상자이자 천재 수학자. 서지민 양, 토요일에도 연구실에 있군요. 타우 교수님, 박 교수님의 부고를 듣고 왔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제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타오 교수가 칠판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설마 리만 가설이에요. 방금 증명했어요. 타오 교수는 한참 동안 칠판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줄 한 줄 꼼꼼히 확인했죠. 그의 표정이 점점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어요. 믿을 수 없군. 이건 정말 완벽해요. 정말요? 160년의 수수께끼를 12살 소녀가 풀다니. 이건 수학사에 영원히 기록될 거예요. 타오 교수가 지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제가 당신의 새 지도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박 교수님과 약속했거든요. 혹시 그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당신을 돌봐주겠다고. 지민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교수님이 마지막까지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모였어요. 지민아. 나야. 이모. 어디 계세요? 경찰서야. 자수했어. 모든 걸 털어놨어. 도박 조직도 내가 한 짓들도. 이제 치료받을 거야. 이모. 그리고 내 아버지 적금. 아직 돈이 남아있어. 3만 달러. 경찰이 동결시켜서 지킨 거야. 다시 내게 돌아갈 거야. 희망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민아, TV 봤어. 내가 박 교수님 추도식에서 울던 모습.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괜찮아요, 이모. 이제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지민은 칠판을 다시 봤습니다. 리만 가설의 완벽한 증명. 아버지와 박 교수님이 꿈꾸던 바로 그것. 타오 교수가 말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야겠어요. 전 세계가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지민은 칠판 구석에 뭔가를 그렸습니다. 8개의 빗줄기가 뻗는 별. 북극성이었어요. 이제 완성이에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와도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지민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와 박 교수님을 만났어요. 두 분 모두 환하게 웃고 계셨죠. 잘했다, 지민아. 정말 잘했어. 영혼의 어두운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MIT 대강당은 전 세계에서 모인 수학자들로 가득했습니다. CNN, BBC, NHK 등 각국의 방송사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죠. 리만 가설이 증명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수학계는 물론 일반인들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지민은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였지만 여전히 12살 소녀였죠. 긴장되니? 테런스 타오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 교수님이 계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수학은 용기다라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로버트 킴 교수였어요. 잠깐 얘기 좀 할까? 타오 교수가 막으려 했지만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들어보겠어요. 킴 교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내가 푼 거냐? 박준호가 미리 풀어놓은 걸 내 이름으로 발표하는 거 아니고 제가 직접 풀었어요. 그럼 증명해봐. 지금 당장 내 앞에서. 킴 교수가 종이를 내밀었어요. 리만 가설의 변형 문제였습니다. 이걸 10분 안에 풀면 인정하겠다. 지민은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거든요. 3분 만에 답이 나왔습니다. 킴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틀렸어. 넌 진짜였구나. 일어나세요, 교수님. 아니다. 들어야 할 말이 있어. 사실 내가 박준호를 질투한 건 그가 진정한 스승이었기 때문이야. 나는 제자를 명예의 도구로 삼았지만 그는 제자를 사랑했어.
김 교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 내가 직접 검증하고 지지하겠다. 10시 정각 지민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천 개의 눈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민입니다. 마이크에 대고 말하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저는 160년 된 수수께끼 리만 가설의 증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화면을 채웠죠. 리만 제타 함수의 모든 비자명한 0점은 실부가 2분의 1인 직선상에 있습니다. 이것이 리만 가설의 핵심입니다. 지민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복소평면의 회전, 북극성 비유, 그리고 아버지와 박 교수님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독창적 접근법. 1시간이 지났을 때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모든 0점이 임계선 위에 있음이 증명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로버트 킴 교수였습니다. 곧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질의응답 시간 옥스퍼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증명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올리셨나요? 지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두 분 덕분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서정우와 스승 박준호 교수님. 아버지는 수학자가 되지 못했지만 직관을 물려주셨어요. 교수님은 그 직관에 날개를 달아주셨고요. 스크린에 두 분의 사진이 떴습니다. 그리고 북극성이 영감을 주었어요.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이 수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이제 뭘 하실 건가요? MIT에서 공부를 계속할 거예요. 아직 배울 게 많거든요. 리만 가설 상금 100만 달러는 어떻게 쓰실 건가요? 지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반은 박준호 교수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거예요. 가난한 수학 영재들을 위해서요. 나머지 반은 그때 청중 속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모였어요. 치료센터 직원과 함께 왔더군요. 나머지 반은 가족을 위해 쓸 거예요.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 기부하려고요. 이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지민은 박 교수님 묘지를 찾았습니다. 타오 교수와 함께였죠. 교수님 해냈어요. 리만 가설을 증명했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이제 아시겠죠? 저는 교수님의 마지막 제자가 아니라 가장 특별한 제자였다는 걸.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교수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지민은 아버지의 묘지도 찾았습니다. 뉴욕의 작은 공동묘지였죠. 아빠, 드디어 해냈어요. 아빠가 못 이룬 꿈을 제가 이뤘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정우 1975-2021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꿈은 이어진다. 지민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아빠와 교수님이 길을 보여주셨으니까.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북극성이 가장 밝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타오 교수였어요. 지민, 내일부터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자. 골드바흐 추측은 어때? 좋아요. 돌아가는 길 지민은 생각했습니다. 12살의 리만 가설을 증명한 소녀. 이제 그녀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하늘의 두 별이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난 12월 보스턴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MIT 캠퍼스는 하얀 눈으로 덮여 동화 속 풍경 같았죠. 지민은 이제 13살이 되었고 MIT 역사상 최연소 정식 학생이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박준호 수학 장학재단 출범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MIT 대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뜻밖의 손님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지민이 놀라서 달려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익숙했습니다. 지민아, 내가 내 친할머니란다. 정우 엄마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찾을 수가 없었어.
영숙이가 연락을 끊어서 이제야 뉴스에서 너를 보고 찾아왔구나. 할머니는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정우도 너처럼 수학을 좋아했단다. 3살 때부터 숫자를 가지고 놀았지. 사진 속 어린 아버지가 숫자 블록을 쌓고 있었어요. 지민과 똑같은 집중력 있는 표정이었죠. 출범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타오 교수가 사회를 맡았어요. 박준호 수학장학재단은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은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브롱크스 빈민가의 9살 소년이었어요. 마이클 존슨입니다. IQ 180의 천재이지만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죠. 지민이 마이크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이클은 저처럼 창문 밖에서 수업을 엿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교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이클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지민을 바라봤죠. 누나, 저도 누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넌 이미 시작했잖아. 지민이 마이클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어요. 수학 노트였습니다. 표지에는 북극성이 그려져 있었죠. 행사가 끝난 후 이모가 찾아왔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건강해 보였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지민아, 나 이제 100일 됐어. 100일이요? 도박 안 한 지 100일. 치료센터에서 칩을 줬어. 이모가 작은 메달을 보여주었어요. 100일 클린이라고 쓰여 있었죠. 그리고 일자리도 구했어. 도박 중독 상담센터에서 일하게 됐어.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대. 지민이 이모를 꼭 안았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이모. 내가 더 자랑스럽지. 내가 이룬 걸 봐. 정우 오빠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날 저녁 지민은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클레이 수학연구소의 연례 만찬이었어요. 역대 필즈상 수상자들과 노벨상 수상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만찬장에서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의 수학자상은 서지민 양입니다. 13살 소녀가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순간이었어요. 수상 소감을 말할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씨앗을 심어주셨고 박준호 교수님이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햇빛 덕분에 자랄 수 있었죠. 지민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수학은 고독한 학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학은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릴레이 같아요. 누군가 시작하고 다른 누군가가 이어받고 또 다른 누군가가 완성하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다음 목표는 골드바흐 추측입니다. 하지만 제가 못 풀어도 괜찮아요. 제가 가르칠 학생이 풀 수도 있고 그 학생의 학생이 풀 수도 있으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지민은 MIT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눈은 그쳤고 구름이 걷혀 별들이 보였어요. 타오 교수가 따라 올라왔습니다. 내일부터 골드바흐 추측 연구를 시작할 준비가 됐니? 네. 그런데 교수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마이크를 제 조교로 쓰고 싶어요. 제가 박 교수님께 배운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어요. 타오 교수가 웃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들으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그때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소원을 빌어야겠어요. 지민이 말했어요. 뭘 빌 건데? 비밀이에요. 하지만 혼자만의 소원은 아니에요. 사실 지민은 이렇게 빌었습니다. 아빠, 박 교수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 살게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일주일 후 지민의 리만 가설 증명 논문이 정식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리만 가설의 증명 북극성 방법론, 저자 서지민, 헌정 서정우, 박준호. 하늘에서 빛나는 두 별에게. 논문 말미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증명은 세 세대에 걸친 노력의 결실입니다. 수학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여 이어집니다. 출판 기념식에서 지민은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천재 소녀가 아니에요. 그냥 수학을 사랑하는 학생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할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지민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딘가에 저처럼 창문 밖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북극성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가세요. 그날 밤 지민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한 장이 끝나고 새 장이 시작된다. 더 이상 슬픔과 그리움의 이야기가 아닌 희망과 도전의 이야기. 아빠와 교수님이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리만 가설의 열쇠가 아니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르치는 마음이었다. 창밖을 보니 북극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2개가 아닌 3개의 별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미래의 어느 날 지민도 하늘의 별이 되어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겠죠. 수학이라는 영원한 릴레이는 그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MIT 대강당은 졸업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이날은 특별한 졸업식이었어요. 역사상 최연소로 박사학위를 받는 날이었거든요. 18살 서지민의 졸업식이었습니다. 강당 앞줄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모 김영숙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박 중독 재활센터의 수석 상담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죠. 그녀의 옆에는 친할머니가 계셨고 또 그 옆에는 지민 누나, 여기 있어요. 14살이 된 마이클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5년 전 브롱크스의 가난한 소녀는 이제 MIT 최연소 입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지민이 걸어온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죠. 졸업식이 시작되고 총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목격합니다. 18살의 나이로 박사학위를 받는 서지민. 그녀는 리만 가설을 증명했을 뿐 아니라 골드바흐 추측까지 해결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룬 학문적 성취보다 그녀가 만든 변화입니다. 박준호 장학재단을 통해 300명의 영재들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지민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5년 전과 달리 이제는 당당한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죠. 수학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눈빛.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민이 말을 이었어요. 오늘 발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MIT의 수학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이름은 북극성 수학연구소입니다. 청중이 술렁거렸어요. 이곳은 단순한 연구소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가난한 수학 영재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장학금도 지원됩니다. 스크린에 연구소 조감도가 떴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거대한 천체 관측소가 있었어요. 왜 천체 관측소냐고요? 수학과 별은 때려야 뗄 수 없거든요. 제게 리만 가설의 영감을 준 것도 북극성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자였어요. 서 박사님, 이제 무엇을 연구하실 건가요? 이미 2개의 세기적 난제를 푸셨는데 P 대 MP 문제를 연구할 겁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제 학생들과 함께요. 지민이 마이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마이클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어쩌면 이번엔 제가 아니라 마이클이 문제를 풀지도 몰라요. 졸업식이 끝난 후 지민은 혼자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5년 전 처음 왔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브루클린에서 도망쳐온 12살 소녀. 이모의 학대를 피해 꿈을 찾아온 아이. 박준호 교수님의 연구실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서지민 교수 연구실이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벽에는 3개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정우, 스승 박준호,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린 지민의 사진. 아빠, 교수님, 저 이제 선생님이 됐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8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옷에 헝클어진 머리. 마치 5년 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 서지민 교수님 맞으세요? 맞아. 그런데 넌 누구니? 저는 브루클린에서 온 수지예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고모랑 살아요. 그런데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모가 제가 수학 공부하는 걸 싫어해요. 쓸데없다고. 그래서 도망쳐 왔어요. 지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수지야, 배가 고프지? 우선 같이 밥 먹자. 아이의 손을 잡고 학생 식당으로 가면서 지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대낮이었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별이 보였어요. 북극성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빠, 교수님 보고 계시죠? 이 아이가 제 첫 번째 제자가 될 것 같아요. 식당에서 수지가 물었어요. 교수님도 어렸을 때 힘드셨어요? 응. 너처럼 창문 밖에서 수업을 엿들었어. 정말요? 그런데 어떻게 교수님이 되셨어요? 지민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북극성을 따라갔거든. 아무리 어두워도 그 별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빛나고 있어. 저도 찾을 수 있을까요? 제 북극성을? 이미 찾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혼자 온 걸 보니 수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수지를 위한 특별 수업을 시작했어요. 칠판에 간단한 수식을 적으며 말했죠. 수학은 마법 같은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여주거든. 수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꼭 5년 전 자신의 눈빛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고 연구실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극성이 가장 밝게 빛났죠. 지민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의 북극성이 되는 거구나. 창문 밖에서 몰래 수업을 듣던 소녀는 이제 창문 안에서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던 아이는 이제 다른 이들의 길을 밝혀주는 별이 되었어요. 수지가 문제를 풀며 중얼거렸습니다. 와, 정말 마법 같아요. 그 순간 지민은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박 교수님이 남긴 진짜 유산이라는 걸. 지식과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는 길이라는 걸. 연구실 벽에 걸린 세 사람의 사진을 보며 지민은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북극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별빛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수학이라는 영원한 우주에서 사랑이라는 변하지 않는 진리로. 시청자 여러분, 오늘 노을 지는 행복이 전해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12살 소녀 서지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창문 밖에서 서성였던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깊은 밤이어도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빛은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창문 밖에서 서성이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은지,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의 북극성이 될 수 있지는 않은지, 작은 격려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지민이 증명한 것은 리만 가설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사랑과 희망이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누군가의 별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걸어온 그 길 자체가 이미 하나의 별자리입니다. 오늘도 노을 지는 행복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